2021년 1월 김일성 광장 열병식, 거대한 미사일이 지나가고 수십만 명이 환호했습니다. 특별 참관석에 앉은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1년 후 2022년 9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열병식, 똑같은 미사일, 똑같은 환호. 하지만 저는 이제 달랐습니다. 화려한 미사일 뒤에 굶주리는 병사들과 인민들이 보였습니다. 환호하는 군중 뒤에 연좌제로 끌려간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을 모았습니다. 우리 이곳을 떠나야겠소. 지금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자유를 찾아온 우리 동표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50평생을 살아온 북한에서의 삶, 그리고 그곳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제가 49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평양에 살았습니다. 그것도 평양 중에서도 가장 좋다는 모란봉구역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말이죠. 우리 식구는 모두 넷이었습니다. 저하고 아내, 그리고 22살 된 아들, 19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제 직업은 국가보위성 중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위부라는 곳은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기관입니다. 간첩을 잡고 반역자를 색출하고 주민들을 감시하는 곳이지요. 저는 그곳에서 20대 후반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거의 25년을 일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민군 장교였다가 보위부로 자리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중장이라는 계급이 어느 정도냐 하면 북한에서는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김정은 원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 간부 회의에 참석하고 중요한 행사 때 특별석에 앉을 수 있는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곳이었습니다. 20평이 넘는 집에 온수도 나오고 전기도 하루 24시간 들어왔습니다. 평양에서도 그런 집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운전병이 집 앞에 차를 대고 기다렸습니다. 보통 주민들은 자전거도 구하기 힘든데 저는 전용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원래 당 간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교양이 있고 말씨가 곱던 사람이었지요. 우리는 중매로 만나 결혼했는데 25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부대 복귀합니다. 인민군 소위인 큰아들 명철이가 말했습니다. 저처럼 군에 입대해서 장교가 된 것이었지요. 제 아들이니까 당연히 좋은 부대로 배치받았습니다. 평양 근처 경비부대였는데 거기는 밥도 잘 나오고 구타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 부대 가서도 조심하고 상관 말씀 잘 듣고. 네, 아버지. 딸 영희는 북한에서 가장 좋다는 김일성 종합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이었지요. 영희는 외국어문학부에서 영어를 전공하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빠, 저 오늘 학교에서 영어 발표 있어요. 그래? 우리 딸 잘할 거야. 걱정 마라.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출근했습니다. 운전병이 문을 열어주면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평양 시내를 가로질러 보위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넓은 도로에는 차들이 다녔습니다. 물론 차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간부들 차였으니까요. 보위부 청사에 도착하면 경비병들이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제 집무실은 5층에 있었습니다. 넓은 책상,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 그리고 김정은 원수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아침 보고를 했습니다. 어제 체포된 사람들 명단, 감시 대상자들 동향, 각 지역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을 검토했습니다. 저는 평양이 아닌 지방 보위부를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의 보위부 조직들이 제 지휘를 받았습니다. 동무, 함흥에서 올라온 보고서인데요. 장마당에서 한국 드라마를 유통한 자들을 적발했습니다. 몇 명이나? 12명입니다. 전부 체포했습니다. 가족들은 연좌제로 처리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이송 대기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체제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잔인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그게 제 일이었고, 제 신념이었습니다. 점심은 간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거기도 밥이 잘 나왔습니다. 흰쌀밥에 고기국, 반찬도 대여섯 가지가 나왔습니다. 같은 중장급 동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동무, 요즘 미국에서 또 제재를 운운하던데.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원수님께서 다 대응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겐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체제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그것은 곧 대신이 되는 것이니까요. 2021년 1월, 그날의 열병식.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열렸고, 그날 밤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 참관석에 초대받았습니다. 보위부 중장이니까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었지요. 그날 저녁, 저는 정복을 입고 광장으로 갔습니다. 1월이었으니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하지만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주석단 바로 옆 특별 참관석, 거기에 제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다른 장성들, 당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동무, 오늘 대단한 열병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옆자리 동무가 말했습니다. 총참모부 작전국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님께서 우리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열병식은 장관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김일성 광장 전체가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고 수만 명의 군인들이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원수님께서 주석단에 오르셨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동무들과 함께 힘껏 손뼉을 쳤습니다. 원수님께서 손을 드시자 광장이 조용해졌고 이내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열병식이 시작되었고 먼저 보병 부대가 행진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들이 완벽한 발맞춤으로 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들의 군화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쿵, 쿵, 쿵. 수만 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탱크들이 나왔습니다. 최신형 탱크들이 굉음을 내며 광장을 지나간 이후 드디어 미사일들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미사일들이 특수 차량에 실려서 천천히 행진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최신 무기였지요. 보십시오. 저 위대한 무기들을.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도 감동했습니다. 우리 조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충성해온 이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열병식은 2시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군인들의 행진, 무기들의 전시, 군중들의 환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었습니다. 김일성 광장을 가득 메운 수십만 명의 사람들, 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충성을 외쳤습니다. 열병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대단한 열병식이었소. 우리 조국이 이렇게 강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요. 그러셨어요? 다행이네요.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도 이미 뭔가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 시절 우리 집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들은 군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딸은 대학에서 우등생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성동맹 모임에 나가서 다른 간부 부인들과 교류했습니다. 저는 보위부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중장에서 상장으로 진급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대동강변을 산책했습니다. 평양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깨끗한 거리, 잘 정돈된 공원, 웅장한 건물들. 물론 그것은 평양만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방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기 보세요. 류경 호텔이에요.
딸 영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100층이 넘는 거대한 삼각형 건물이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채로 수십 년째 서 있는 건물이었지만 그래도 평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 언젠가 저 건물도 완공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조국이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는 원수님의 현지 지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새로 지은 공장, 새로 만든 아파트, 새로 개발한 무기, 모든 뉴스가 희망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지요. 원수님께서 새로 지은 어린이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환한 미소를 지으신 원수님과 새하얀 병원 건물이 나왔습니다. 깨끗한 병실, 최신 의료기기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인민들을 위해 원수님께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모르겠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안정된 지위, 이 모든 것이 당과 원수님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은 당 생활 총화가 있었습니다. 보위부 간부들이 모여서 자아 비판과 상호 비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누가 사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지 서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업무 보고를 늦게 올린 잘못이 있습니다. 혁명적 경각성이 부족했습니다.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동무.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서 항상 모범을 보였습니다. 제 자신의 작은 실수도 솔직히 인정하고 다른 동무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좋은 간부의 자세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체제에 완전히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의심 따위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요. 제 지위도, 제 가족의 안전도, 모든 것이 당에 대한 충성으로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창문 너머로 평양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그 불빛은 간부들이 사는 동네에만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사는 곳은 밤이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복받은 사람들이요.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는 뭔가 슬픈 기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2020년과 2021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보위부에 출근했고, 업무를 처리했고, 회의에 참석했고,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제가 내린 명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혁명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곧 변하게 됩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세계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2021년 4월이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평양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운전병이 차를 몰고 저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며 보위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청사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복도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직원들이 오가며 인사를 나누는데 그날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비서가 긴장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동무,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리 중장 동무가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리 중장이라면 저와 같은 보위부 중장이었습니다. 함경북도 보위부를 책임지던 사람이었지요. 저보다 2살 많았고 제가 보위부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술도 마시고 낚시도 가고 가족 모임도 함께 했던 사이였습니다. 무슨 죄목인가? 반당반혁명 행위라고 합니다. 어젯밤에 급습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반당반혁명이라는 말은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죄목입니다. 당을 배신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 죄를 뒤집었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모두 끝입니다. 가족들은 전부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부인과 자녀들, 그리고 그의 늙은 어머니까지.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리 중장에게는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온화한 분이었고 어머니는 70이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연행되었다니. 그날 오후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보위부 전체 중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대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수십 명이 앉아 있었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보위상 동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원수님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지요. 동무들, 우리 조직 내부에 적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리성철 동무는 외부 세력과 내통하며 당과 원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우리 조직의 기밀을 빼돌렸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반역 행위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리 중장이 간첩이라니? 제가 아는 그 사람은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원수님 초상화 앞에서 경례를 하고 당 회의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발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형은 언제 집행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보위상의 대답이었습니다. 어젯밤 체포 즉시 총사령에 처했습니다. 시신은 가족들에게도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가 오늘 아침에는 이 세상에 없다니. 동무들, 우리 조직은 혁명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방심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동무들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를 감시하십시오. 보위상이 회의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충성 구호를 외쳤습니다. 원수님께 충성, 당에 충성.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른 루트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참모 하나가 조용히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둘만 있을 때였습니다. 중장 동무, 리 동무 사건은 사실 누명입니다. 뭐라고? 리 동무가 함경북도에서 장마당 단속을 너무 느슨하게 했답니다.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을 너무 많이 사고 팔도록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중앙에서 보기에 그게 체제 위반으로 보였던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마당을 느슨하게 단속했다고 총살을. 그것도 반역죄를 씌워서. 그런데 왜 반당반역명 죄명을 붙였나?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냥 실수했다고 하면 다른 간부들이 흉흉해지니까요. 차라리 간첩이었다고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참모의 말을 듣고 나니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충성했던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 아니 실수도 아닌 일로 그렇게 끝날 수 있다니.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리 중장 동무 말 기억하시오? 네. 지난번 가족 모임 때 봤던 분이요. 왜요? 그분이 돌아가셨소. 네. 갑자기 어떻게?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병이 아니라 숙청당했소.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는 리 중장 부인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여성동맹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고 가끔 차도 함께 마셨다고 했습니다. 부인은요? 아이들은요? 모두 수용소로 갔소. 아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보위부 중장이라는 높은 지위도, 30년 충성도,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원수님의 마음 하나로 우리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일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전에도 봤지만 외면했던 것들이 이제는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위부 업무로 지방 출장을 자주 갔습니다.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평양을 벗어나면 세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양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남루한 옷을 입고 굶주린 표정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느 날 함흥 출장을 갔을 때였습니다. 장마당 단속 현장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장마당은 주민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사실상 묵인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려면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야 했으니까요. 단속반이 한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약을 팔다가 적발되었다고 했습니다. 동무. 이건 불법 의약품입니다. 어디서 구했습니까? 보이부 직원이 신문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파서요.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서 중국에서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체포하시오. 직원이 명령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요. 집에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찌감치서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무슨 죄가 있나? 아픈 아이를 위해 약을 구한 것이 죄인가? 우리 병원에 약이 있었다면 저 여자가 그런 짓을 했겠는가? 2022년 봄이었습니다. 아들 명철이가 군 휴가를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아들과 둘이서 대동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부대에서 이상한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상한 일? 병사들이 굶고 있습니다. 아버지, 배급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어떤 병사는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명철이가 있는 부대는 평양 근처 경비 부대였습니다. 그나마 대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병사들이 굶는다니. 게다가 아버지, 명철이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간부들은 병사들 배급을 빼돌려서 장마당에 팝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들 배를 채웁니다. 병사들은 굶는데 간부들은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군대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지키는 게 뭡니까? 저희는 누구를 위해 총을 들고 있는 겁니까? 아들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국을 지킨다, 혁명을 수호한다. 그런 말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명철아,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도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한다. 알겠느냐? 네, 아버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저는 의심을 받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체제를 믿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딸 영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빠, 질문해도 돼요? 그래. 뭐든 물어봐라. 왜 우리는 외국 영화를 보면 안 돼요? 왜 인터넷을 할 수 없어요? 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연락할 수 없어요? 영희의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란다. 외부에 나쁜 사상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아빠, 왜 우리는 그런 사상이 나쁜지 직접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를 어린애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영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면 체제를 의심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영희야, 이런 질문은 밖에서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알아요, 아빠. 그래서 아빠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딸이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자식들이 이미 각성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더 이상 체제를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저 역시 이미 많은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누워 있어도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중장의 얼굴, 장마당에서 끌려가던 여자, 굶주리는 병사들, 아들과 딸의 질문들.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충성해온 이 체제가 무엇인가? 제가 지켜온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체포하고, 수용소로 보낸 제 행동들이 정당한 것인가? 아내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명철이와 영희.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체제 안에서 그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 창밖으로 평양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 뒤에 숨겨진 어둠이 보였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공포에 떠는 사람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해야 한다. 하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체제의 일부였습니다. 체제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체제를 의심하는 순간 저도 리 중장처럼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것은 점점 더 커질 것이었습니다.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제게 특별 임무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함경북도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점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수용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서를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보위부에서 오래 일했지만 정치범 수용소를 직접 가본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 근무할 때는 주로 서류로만 업무를 처리했으니까요. 수용소에 누가 들어가는지 명단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지내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가야 했습니다. 운전병이 차를 몰고 함경북도로 향했습니다. 평양에서 6시간을 달려 산속 깊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수용소는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감시탑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고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순찰을 돌았습니다. 수용소 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보위부 대좌였습니다. 중장 동무,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내부를 둘러보고 싶소. 네.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용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지옥을 봤습니다. 수용자들은 모두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헝겊 조각 같은 옷을 걸치고 맨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인데도 그들은 추운 듯 몸을 떨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루에 몇 끼를 먹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끼입니다. 강냉이죽을 줍니다. 의료는 따로 없습니다. 아파도 일을 시킵니다. 못 일어나면 그냥 두면 됩니다. 소장의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방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수용자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60대 노인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빠졌고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했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로 들어왔소? 아버지가 탈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연좌제로 온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질문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자 수용동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더 끔찍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수용소 생활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달래고 있었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뭘 먹습니까? 어른들과 같은 걸 먹습니다. 강냉이죽이요. 5살짜리 아이가? 네. 여긴 특별 대우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겠소. 충분히 봤소. 점심은 소장 사무실에서 먹었습니다. 제게는 흰쌀밥과 고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 본 광경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중장 동무. 진지 드십시오. 소장이 권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그런데 물어볼 게 있소.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숙청된 리 성철 중장 가족이 여기 있지 않소?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있습니다. 만날 수 있소? 그건 규정상 어렵습니다만 나는 보위부 중장이오. 업무 차원에서 확인하는 것이오. 알겠습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여자라고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해골에 가죽을 씌워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리 중장의 부인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고급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선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루한 옷, 헝클어진 머리, 움푹 들어간 눈. 그녀는 저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요, 김철수요. 기억하시오? 그녀의 눈에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기억이 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석 달 전에 죽었습니다. 굶어서요. 딸은 아직 살아있습니다만 머리가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이부 중장이 수용자 앞에서 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이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평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운전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장이 우는 것을 본 그도 당황했겠지만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정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켜온 체제가 이런 것이었구나. 무고한 사람들을,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괴롭히는 체제였구나. 리 중장은 제 친구였습니다. 그의 부인은 제 아내의 친구였습니다. 그의 아들은 제 아들과 같은 또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년 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굶어 죽고, 딸은 정신이 나가고, 부인은 살아있는 해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온 가족이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날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잘못되었다고, 이것은 지켜야 할 가치가 없다고, 오히려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라고. 그 후로 저는 지방 출장을 갈 때마다 더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아니, 이제는 의도적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함경도 어느 마을에 갔을 때였습니다. 꽃제비라고 부르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돌볼 수 없어서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구걸을 하고 도둑질을 하며 살았습니다. 한 아이가 제 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을 내밀며 뭔가 달라고 했습니다. 운전병이 차에서 내려 그 아이를 쫓았습니다. 저리 가. 여긴 중장 동무차야. 아이는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 영희보다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학교에 가야 할 나이인데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안도의 한 병원에 갔을 때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침대는 낡았고 약은 없었고 의사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한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습니다. 맹장염이었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가 환자 가족에게 물었습니다. 마취 없이 수술하면 환자가 고통스럽습니다만 안 하면 죽습니다. 수술하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가족이 울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마취 없이 수술을 했습니다. 환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복도에 있었는데도 그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보이부 업무를 하다 보면 각종 통계를 보게 됩니다. 탈북자 수, 아사자 수, 범죄자 수 모두 숫자로 표시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탈북 시도자 800명, 아사자 2,000명, 정치범 신규 수용자 3,000명. 저는 그동안 그냥 숫자로만 봤습니다. 800, 2,000, 3,000. 그저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적고, 결제하고, 넘기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삶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800명의 탈북자 뒤에는 800개의 절박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2,000명의 아사자 뒤에는 2,000개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하 직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중장 동무. 이번 달 아사자가 줄었습니다. 지난달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군요.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다행? 200명이나 굶어 죽었는데 다행이라고. 그 200명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텐데. 자식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죽어가는 동안 우리는 여기서 흰쌀밥을 먹고 있었는데. 저는 점점 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출근해서 서류를 보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집중이 안 됐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소. 거짓말 마세요. 당신 25년 봤는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큰 죄를 지었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30년 가까이 악마의 일을 했소.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했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시키는 일을 한 거잖아요. 아니요. 나는 중장이었소.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었소. 내가 도장을 찍어서 수용소로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오?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50평생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대로는 못 살겠소. 이 체제 안에서는 못 살겠소. 아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저도 알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여성동맹 활동하면서 지방 마을들 가봤어요. 굶주리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체제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 자식들에 대한 걱정.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곳을 떠나는 게 어떨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탈북을 말하는 것이오? 네,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당신은 보위부 중장이잖아요. 국경 경비 시스템도 알고, 브로커들 연결망도 아시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탈북,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체제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탈북자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탈북을 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불가능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일한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겠소.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요. 네, 여보,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생각들이었습니다. 탈북, 자유, 새로운 삶, 그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가능할까? 성공할 수 있을까?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자식들에게 자유를 주어야겠다고. 제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아야겠다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9월 9일이었습니다. 공화국 창건 74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특별 참관석에 초대받았습니다. 보위부 중장인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년 전과 제 마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년 전, 2021년 1월 열병식 때 저는 감격했었습니다. 우리 조국의 힘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본 것들, 지방에서 본 것들, 그 모든 진실을 알고 난 후였습니다. 그날도 정복을 입고 광장으로 갔습니다. 9월이었지만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광장에는 또다시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군인들, 학생들, 노동자들, 모두 동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 참관석에 앉았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또 다른 장성들과 간부들이 앉았습니다. 다들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엄숙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열병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주석단에 오르셨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열병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인들이 행진했습니다. 쿵쿵쿵. 완벽한 발맞춤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저 군인들 중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제 아들 명철이가 말했던 것처럼 저들도 배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군복 안에 굶주린 몸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탱크들이 나왔습니다. 미사일들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대륙간탄도 미사일들이 천천히 광장을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김동무. 저 위대한 무기들을. 옆자리 동무가 말했습니다. 총참모부 작전국장이었습니다. 1년 전에도 옆에 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위대합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저 미사일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 그 돈으로 주민들에게 쌀을 나눠줬다면 몇 명이나 살 수 있었을까? 광장에는 수십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호하며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 중 대부분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집에 가면 제대로 된 저녁밥이 없다는 것을.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집에서 추위에 떨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왜 여기 나왔을까?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은 동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찍히고 불이익을 받으니까 억지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수님께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 우리의 힘,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광장의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무거웠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다시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노동자들, 농민들, 학생들. 그들도 완벽한 대열로 행진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연습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연습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까? 그 시간에 일을 했다면, 농사를 지었다면, 공부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모든 것이 허울 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완벽하고 웅장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굶주림과 공포와 거짓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1년 전, 2021년 1월에도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열병식을 봤습니다. 그때는 감격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펐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2021년 열병식과 2022년 열병식. 똑같은 장소, 똑같은 광경.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년 사이에 제가 본 것들이, 제가 깨달은 것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열병식은 3시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광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더니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셨죠? 응, 너무 힘들었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여보, 오늘 열병식 보면서 확실히 깨달았소. 뭐려?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하오. 더 이상은 못 참겠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여보,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위험하오. 실패하면 우리 모두 끝이오. 알아요. 하지만 여기 있어도 끝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도 리 중장처럼 될 수 있어요. 당신도 아시잖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고위 간부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숙청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명철이가 휴가를 나와서 온 가족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명철아, 영희야, 그리고 여보, 내가 중요한 말을 하겠소. 아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우리 이곳을 떠나야겠소. 네, 명철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탈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맞아. 달리 방법이 없단다.
영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그건 너무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여기 있는 것도 위험하단다. 너희들도 알지 않니? 이 체제가 얼마나 잔인한지. 명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대에서 보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영희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 거짓말 같아요. 진짜 세상은 어떤지 알고 싶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이들도 같은 생각이었구나. 제가 아이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이미 각성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을 수 있어. 그래도 해야 합니다. 아버지, 명철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자유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갈 수 있죠? 그래. 함께 가야지.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가는 거야.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결심해 주셔서 고마워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날 것이다. 언젠가는 자유를 찾을 것이다. 그 후로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위부 중장이라는 것이 이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경 경비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구간이 취약한지, 어느 시간대가 안전한지, 경비병들을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보위부 중장이 탈북을 준비한다. 그것이 발각되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친척들까지 모두 끝장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간부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먼저 돈을 모았습니다. 북한 돈이 아니라 중국 돈과 미국 달러를 모았습니다. 보위부 중장이면 그런 돈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뇌물로 받은 돈도 있었고 비자금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브로커를 물색했습니다. 제가 보위부에서 일하면서 탈북 브로커들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신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2022년 겨울이 되었습니다. 평양에 눈이 내렸습니다. 거리는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름다운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부모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평양 교회에 있는 혁명 열사릉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군인이셨고 어머니도 당 간부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묻히셨습니다. 눈이 쌓인 무덤 앞에 섰습니다. 저는 눈을 치우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 철수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이제 조국을 떠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제 아이들은 살려야겠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아이들만이라도 구해내야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조국을 위해 사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국은 지킬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오래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산책하던 기억,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맛, 그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준비를 마쳐야겠소. 내년 봄에 떠나겠소. 내년 봄이요? 그렇소. 날씨가 풀리면 두만강 물이 얕아질 것이오. 그때가 가장 안전하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이들한테도 말할까요? 그래야겠소. 모두가 준비해야 하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언제 떠날 것인지, 어떤 경로로 갈 것인지,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 가져갈 수 있는 짐은 최소한이다. 한 사람당 작은 가방 하나씩만 가능해. 그러니 정말 소중한 것만 챙겨라.
명철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반이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여기서 서서히 죽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영희도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요. 무섭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용감한 아이들로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이 도시였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고 가족을 꾸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가, 이 익숙한 거리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벗어나야 할 곳이었습니다. 안녕, 평양. 안녕, 조국. 나는 떠난다. 자유를 찾아 떠난다. 저는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다졌습니다. 내년 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자유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20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입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평범한 금요일처럼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50년을 살아온 조국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준비했습니다. 정복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가방 속에는 평소와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권처럼 위조한 서류들, 중국 돈과 미국 달러, 그리고 간단한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아내도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죽는 것입니다. 총살이나 교수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철이와 영희도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명철이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부대로 복귀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희는 평소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습니까? 명철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모두 준비됐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25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실패하면 모두 알고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후회 안 해요, 아빠. 영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거짓말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명철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함께니까요. 저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출발합시다. 아침 8시, 운전병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저는 정복을 입고 아내와 아이들과 차에 탔습니다. 중장 동무, 오늘은 어디로 가십니까? 운전병이 물었습니다. 함경북도로 간다.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평양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습니다. 김일성 광장, 대동강, 모란봉, 50년을 보며 자란 풍경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마 이것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다시는 이 거리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슬펐습니다. 증오하는 체제였지만 그래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안녕, 평양. 안녕, 내 조국. 저는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차는 평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해 도로를 달렸습니다. 검문소를 몇 개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위부 중장이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례를 하며 길을 열어줬습니다.
함경도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8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운전병만 아무것도 모르고 운전을 했습니다. 저녁 5시쯤 함경북도 온성군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 근처였습니다. 여기서 강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불과 몇백 미터 거리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병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묵을 것이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올 테니 오늘은 쉬어라. 네, 알겠습니다. 운전병은 숙소로 갔습니다. 저는 미리 연락해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 지역 보위부 소자였습니다. 제가 뇌물을 주고 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장 동무 준비되었습니다. 국경 경비는 오늘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제가 맡은 구역입니다. 그 시간에 건너시면 됩니다. 경비병들은 모두 매수했습니다. 아무도 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우리는 대기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도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날은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밤 10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어두울수록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강변으로 갔습니다. 매수한 소자의 안내에 따라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4월이라 물이 얕았습니다. 겨울 동안 얼었던 강이 이제 막 녹은 상태였습니다. 허리 정도까지만 차는 깊이였습니다. 중장 동무,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입니다. 소자가 가리켰습니다. 강 건너편에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중국 마을의 불빛이었습니다. 고맙소. 저는 소자에게 마지막 돈을 건넸습니다. 미국 달러로 10,000불이었습니다. 소자는 돈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건너가자.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야 한다. 물살이 센 곳도 있으니까. 명철이가 앞장섰습니다. 그 다음에 영희, 아내, 그리고 제가 맨 뒤를 따랐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자유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무릎, 허벅지, 허리,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빨이 덜덜 떨렸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제가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비쳤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매수하지 않은 다른 순찰조였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엎드려. 빨리. 저는 가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강물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물이 머리 위로 덮쳤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탕탕. 총알이 물 위로 지나갔습니다. 제 귀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건너가. 계속 가. 명철이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언제 총알이 맞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괜찮아. 계속 가. 저는 영희를 밀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중국으로, 자유로.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쏘지 마, 쏘지 마. 매수한 소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다른 순찰조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사람들이다. 쏘면 안 된다.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 틈을 타서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반대편 강변에 도착하여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모두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괜찮아요. 아빠. 모두 무사했습니다. 총알을 맞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강변에서 급히 떠났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이 차를 대기시켜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고 차가 빠르게 출발하여 북한 국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밤, 불빛 하나 없는 땅이었습니다.
안녕, 조국.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서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가정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몸을 녹였습니다. 성공했소. 우리 성공했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52년을 살았던 북한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소.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조선족 주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중국입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송환.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송환되면 끝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공개 처형될 것입니다. 보위부 중장이 탈북했으니 본보기로 처형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저는 가방에서 5만 불 정도 되는 미국 달러를 꺼냈습니다. 보위부에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까? 조선족 주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 집에서 묵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4명이 함께 자기에는 좁았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자는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 마을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북한과는 달리 밤에도 불이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5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끼며 잠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더 많은 위험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가볼 것입니다. 자유를 찾을 때까지. 중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조선족 가정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즉시 북한으로 송환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보위부 중장이었습니다. 높은 지위, 좋은 집, 전용 차량, 운전병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쥐처럼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작은 방에 4명이 갇혀 있으며 창문도 열 수 없었고 이웃들이 의심할까봐 소리도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항상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20인데 한창 밖에 나가서 뛰어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방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브로커가 곧 올 거야. 하지만 브로커는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2주일. 시간은 천천히 갔습니다. 드디어 3주 만에 브로커가 왔습니다. 40대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 인상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위부 중장이셨다고? 네. 브로커가 비웃었습니다. 하하, 중장이 탈북이라. 북한도 이제 끝물이네요. 좋습니다. 한국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돈입니다. 사람 한 명당 2만 불입니다. 4명이니까 8만 불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8만 불이라니. 저한테는 5만 불밖에 없었습니다. 5만 불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데요? 8만 불 아니면 거래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보위부에서 가지고 나온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정보입니다. 브로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정보? 북한 보위부 조직, 탈북 루트, 브로커 명단.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유용할 정보입니다. 브로커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5만 불의 정보 제공 조건으로 가겠습니다. 단, 한국 도착 후 정보를 넘기지 않으면 당신 가족을. 협박이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일단 중국 여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조 여권이지만 꽤 정교합니다. 공항 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위조 여권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대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리순자, 명철이는 김민호, 영희는 김현주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선족 가족이었습니다. 이 여권으로 공항에서 검사받을 때 긴장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만약 의심받으면 끝입니다. 중국 공안이 당신들을 잡아서 북한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연습했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 조선족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중국어도 조금씩 익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0년을 김철수로 살았는데 갑자기 김대웅이 되라니 계속 실수했습니다. 여보, 제가 아내를 부르면 순자라고 불러야지. 브로커가 화를 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여권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좁은 방에서 4명이 지내는 것은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화장실도 밖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다녀와야 했습니다. 음식도 형편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흰쌀밥에 고기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강냉이죽이나 면을 먹었습니다. 조선족 주인이 주는 대로 먹어야 했습니다. 아빠, 저 배고파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철이도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한국에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자. 하지만 그것이 언제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국 공안이 이 동네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빨리 숨으세요. 조선족 주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벽장 안에 숨었습니다. 4명이 좁은 벽장에 꽉 끼어 들어갔습니다. 숨도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다. 문 열어. 조선족 주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탈북자 숨기고 있지 않나? 아닙니다. 저희는 조선족일 뿐입니다. 집 안을 확인하겠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들이 집 안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영희가 떨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영희를 꼭 안았습니다. 공안이 우리가 숨은 방까지 왔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벽장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리고 공개 처형입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공안이 소리쳤습니다. 옆집에서 탈북자 잡았다. 빨리 와. 벽장 손잡이에서 손이 떨어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공안들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1시간을 더 벽장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와도 된다는 신호가 올 때까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조선족 주인이 말했습니다. 옆집 탈북자들 잡혔습니다. 가족이었어요. 부부와 아이 둘.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송환되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북한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처형입니다. 공개 처형될 것입니다. 제발 우리는 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조선족 주인에게 애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더 필요합니다. 또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더 이상 돈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럼 몸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식당 일이나 농사일입니다. 물론 불법 노동이지만요. 그 다음 날부터 저와 명철이는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중국 농장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힘든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50여년을 살면서 저는 육체 노동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위부 중장이었으니까요.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회의에 참석하고 명령을 내리는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호미를 들고 밭을 갔습니다.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명철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밤에는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내와 영희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주방 일을 도왔습니다. 아내는 북한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간부 부인으로 편하게 살았으니까요. 여보, 손이 다 거칠어졌어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손을 보니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이렇게 만들었소. 아니에요,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모든 조선족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조선족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한 조선족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분이었는데 우리 이야기를 듣고 음식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너희들 고생이 많구나. 같은 핏줄인데 어찌 모른 척하겠니. 할머니는 김치와 된장, 그리고 가끔은 쌀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괜찮다.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니? 한국 선교사님들도 도와주셨습니다. 중국에는 탈북자들을 돕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탈북자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찾아왔습니다. 40대 남자 목사님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네요?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우리는 탈북자들을 찾아다닙니다. 도와드리려고요. 목사님은 돈과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이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오랫동안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만은 살려주십시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국에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곧 여권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계속 일하게 하고 그 돈을 챙겼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소. 무슨 방법이요?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요. 중국에는 한국 대사관이 있소. 거기 가면 도와줄 거요. 하지만 베이징까지 어떻게 가요? 너무 멀잖아요. 목사님들께 도움을 청하겠소. 다음 날 저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를 한국 대사관까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횡단, 그리고 한국 대사관.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석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북한에선 중장이었지만 여기선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숨어 다니고 힘든 노동을 하고 매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겸손함, 그리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 대한 연민. 제가 북한에서 보이부 일을 하면서 잊고 살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으로, 진정한 자유로. 2023년 7월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베이징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징까지는 2,0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신분 확인이 있습니다. 위조 여권이 들통나면 끝입니다. 목사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돈과 중국 휴대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 가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험난한 여정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기차역이었습니다.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기차표를 사려고 창구에 섰습니다. 여권 주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위조 여권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너무 오래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하는 건가? 들통난 건가?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도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4명이요? 네. 가족입니다. 목적지는 베이징입니다. 친척 만나러 갑니다. 직원이 다시 여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표를 건넸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둘러 기차로 갔습니다. 안전하게 탑승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기차는 이틀 동안 달렸습니다. 이틀 동안 좌석에 앉아서 가야 했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으므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기차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웃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만 조용히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 화장실 가고 싶어요. 영희가 속삭였습니다. 혼자 가면 안 돼. 엄마하고 같이 가렴. 우리는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항상 둘씩 붙어 다녔습니다. 만약 한 명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있도록. 기차가 어느 역에 정차했습니다. 갑자기 공안들이 올라탔습니다. 신분 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공안이 한 명씩 확인하며 다가왔습니다. 우리 쪽으로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공안이 제 앞에 섰습니다. 여권. 저는 여권을 건넸고 공안이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조선족이세요? 네. 어디 가세요? 베이징에 친척 만나러 갑니다. 가족들이에요? 네. 아내와 자식들입니다. 공안이 아내와 아이들 여권도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안은 확인 후에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우리는 또 한 번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틀 만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컸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목사님이 연결해준 다른 목사님이 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세요? 네, 맞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따라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세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 방문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교회 지하실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안전했습니다. 오랜만에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가면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대사관 앞에는 중국 공안들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공안들이 한눈 파는 순간 재빨리 대사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만 들어가면 한국 영토입니다. 중국이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이 대사관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언제 공안들이 많은지, 언제 적은지,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안전한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가 가장 좋겠습니다. 그때는 공안들이 교대 시간이라 잠깐 비는 틈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대사관 근처에 내렸습니다. 멀리서 태극기가 휘날리는 대사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대한민국이다. 저 문만 들어가면 자유다. 하지만 대사관 앞에는 중국 공안들이 있었습니다. 1,000여 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3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공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공안들이 오고 기존 공안들은 떠났습니다. 그 짧은 틈이 생겼습니다. 지금입니다. 뛰세요.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뛰었습니다.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대사관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52년을 살면서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기서 멈춰. 공안들이 소리쳤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고 계속 달렸습니다. 젊은 명철이가 가장 빨랐고 제일 먼저 문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영희, 아내, 그리고 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공안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경비원이 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우리는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공안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와. 저들을 내놓아. 하지만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물러가십시오. 우리는 해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온 것입니다. 영사관 직원들이 나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전합니다. 우리는 영사관 사무실로 갔습니다. 직원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을 마시기도 힘들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여권 있으십니까? 위조 여권입니다. 진짜 신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북한 보위부 중장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탈북했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위부 중장이시라고요? 네.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보위부 신분증, 내부 문서들, 그리고 제가 작성한 보고서들. 모두 제가 보위부 중장이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고위급 직원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위부 중장급 탈북은 처음입니다. 저희를 한국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가능합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는 영사관에 머물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신원 확인, 가족들 확인, 탈북 경위 확인,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위부에서 한 일들, 제가 내린 명령들, 제가 수용소로 보낸 사람들,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속죄하고 싶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는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보위부 내부 정보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모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비행기로 인천공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에 갈 수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으로 갔습니다. 영사관 직원들이 동행했습니다. 공항까지 안전하게 동행해 주었고, 드디어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비행기였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구나. 대한민국으로.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높여 활주로로 향했고, 곧이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땅에서 떠올랐고, 창밖으로 베이징이 보였습니다. 자유를 향해 날고 있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과 구름이 보였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자유다. 우리는 자유롭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그래, 우리가 해냈소. 명철이와 영희도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은 어떤 곳일까요? 명철이가 물었습니다. 좋은 곳일 거다. 자유로운 곳일 거다. 우리가 원했던 그런 곳일 거다. 승무원이 기내식을 가져왔습니다. 비빔밥이었습니다. 와, 맛있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간단한 비빔밥이었지만 그것이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기장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날씨는 맑고 기온은 25도입니다. 창밖으로 멀리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섬들과 육지가 보였습니다. 저기가 대한민국이다. 저기가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땅이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고 지상과 점점 가까워져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와 차들이 보였고 이내 비행기 바퀴가 덜컹 소리와 함께 땅에 닿았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행기가 멈췄고 곧 안전벨트 사인이 꺼져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일어났고 열린 비행기 문으로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보, 우리 대한민국에 왔어요. 정말로. 우리 가족 모두는 울었습니다. 5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공포 없는 삶. 감시 없는 삶. 거짓 없는 삶. 그것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정은 힘들었습니다. 북한 탈출, 중국 도피, 베이징 횡단, 대사관 진입. 모든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오자 통일부에서 나온 많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철수 씨세요.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2년을 살고 온갖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버스에 탔습니다. 우리가 탄 버스는 출발했고 창밖으로는 넓은 도로, 많은 차들, 고층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불빛이 환했고 많은 간판들이 반짝였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와, 저게 다 뭐예요? 영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란다. 밤에도 가게가 열려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닌단다. 신기해요, 아빠. 우리 모두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버스는 합동신문센터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처음 조사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석 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보위부 중장 출신이었으니까요.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에서 모두 조사관들이 왔습니다. 김철수 씨, 보위부 조직도를 그려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보위부 조직, 간부들 이름, 탈북 루트, 중국 내 브로커 네트워크. 30년 가까이 보위부에서 일하며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넘겼습니다. 이 정보는 매우 귀중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제가 보위부에서 저지른 일들, 평생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체제의 일부였지만 이제 그 체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합동신문센터에서 지내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 자유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해.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인터넷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북한 뉴스도 있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 뉴스를 자유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소식도, 평양 소식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네. 북한에선 금지된 것들인데 또 놀라웠던 것은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에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저 사람들 잡혀가지 않나요? 명철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선 괜찮단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어. 대단해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석 달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을 더 보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북한 말과 남한 말이 억양과 단어가 많이 달랐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씨 또는 님을 붙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줬습니다. 먹으라가 아니라 드세요라고 합니다. 연락이 아니라 연락입니다.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52년 동안 북한 말을 쓰다가 갑자기 남한 말을 배우려니 어려웠습니다. 사회 적응 교육도 받았습니다.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병원 가는 법,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여기 은행에서는 통장이랑 카드를 줍니다. 이걸로 돈을 찾고 쓸 수 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선생님이 우리를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사회체험 교육이었습니다. 이마트라는 거대한 건물이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쌀, 과일, 야채, 고기, 생선, 과자, 음료수, 끝없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저게 다 진짜예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그런 것 같소. 우리는 멍하니 서서 물건들을 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요였습니다. 평양에서도 이렇게 많은 물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거 사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 사도 돼요? 네. 돈만 있으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샀습니다. 쌀, 과일, 고기. 오랜만에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지원해준 정착금이었습니다. 돌아와서 물건들을 봤는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음식을 살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이런 물건들을 구하려면 엄청난 돈과 인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우리는 집을 배정받았습니다. 서울 근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만의 집이 생겼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정말 우리 집이에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에는 기본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침대, 식탁, 냉장고, 세탁기. 모두 정부에서 지원해준 것들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하늘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말투, 사람들 행동, 문화, 마트에 가도 어떤 물건을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라면만 해도 수십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골라요? 아내가 어려워했습니다. 버스를 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교통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현금을 내려고 했다가 기사님께 혼났습니다. 아저씨, 카드 쓰세요. 현금 안 받아요. 당황스러웠지만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말투였습니다. 북한 말투가 계속 나왔습니다. 동무, 이거 얼마입니까? 가게에서 물어봤다가 이상한 눈빛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무라는 말을 안 쓴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억양도 달랐습니다. 북한 억양이 강했습니다.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탈북자시죠? 네, 맞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잘 사세요. 대부분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차별도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이라고? 여기 오지 마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50년 이상 분단되어 살았으니 서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철이는 대학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탈북자 특별 전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정말이냐? 축하한다. 명철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통일 문제를 공부하고 싶다고 정치외교학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영희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워 처음에 힘들어했습니다.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제 말투를 이상하게 봐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영희는 점점 적응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을 다니며 억양을 고쳤습니다.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1년쯤 지나니 거의 한국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저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50이 세었지만 아직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보이부 중장 경력은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보이부에서 일했지만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경력이었습니다. 통일부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일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 정책에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통일부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로 통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새로운 탈북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일을 좋아했습니다. 여보, 오늘 새로 온 탈북자 가족을 만났어요.
우리랑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요. 좋은 일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친척들,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제가 탈북한 것 때문에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까?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이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제 명령으로 수용소로 보내진 사람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금지된 정보들을 여기서는 자유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평양 사진이 있어요. 아내가 보여줬습니다. 김일성 광장, 대동강, 모란봉. 우리가 살았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립네요. 그곳이, 그렇소. 미워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태어난 곳이니까.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북한 체제는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제가 50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제 고향이었습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명철이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통일 관련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희망은 통일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통일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찾도록 돕고 싶어요. 자랑스럽다. 아들아, 영희는 대학에 진학했고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들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아빠, 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분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도록요. 좋은 일이야. 딸아, 아내와 저는 여전히 탈북자 지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덜 겪게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는 두려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누가 나를 감시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는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 뉴스를 보고, 원하는 영화를 보고,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내 자식들이 내 죄 때문에 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명철이와 영희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꿈을 꿉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다시 평양에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인으로 가고 싶습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김일성 광장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열병식이 아니라 통일축제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묘소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70년 이상 분단되어 살았습니다. 서로 너무 달라졌습니다. 통일이 되어도 하나가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한 민족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위부 중장이었습니다. 체제의 일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그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체제가 그들을 가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남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자유를 줘야 합니다. 통일은 단순히 땅을 합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2,500만 명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잊지 마십시오. 그곳에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같은 핏줄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언젠가 통일이 됩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됩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자유롭다. 감사하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흰쌀밥에 김치, 된장찌개. 평범한 식사입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할 일, 내일 계획. 평범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감시받지 않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합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평범하지만 자유로운 삶. 화려하지 않지만 두려움 없는 삶. 보이부 중장의 권력도, 평양의 고급 아파트도, 전용 차량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탈북자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시민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도 자유를 꿈꿉니다. 그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날이 오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자유롭게, 감사하며, 희망을 품고, 감사합니다.